세 번째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론 주제를 좀 상세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강의를 원래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에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약간 지체돼서 약간 오늘 해도 이렇게 미래 창조 쪽 진행할 건데 미래 리더십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좀 세 번째 시간에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전체적인 오늘 요 분량 자체 좀 작아요. 6장, 여러분 교과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걸 좀 간략하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스마트 시티에 또 좀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이번 그 도시의 미래, 부동산의 미래, 이런 거 연계가 되겠죠. 도시의 미래는 또 우리나라가 좀 도시화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지방 도시의 미래하고도 좀 연계가 돼요. 그런 측면에 좀 봐주시면 됩니다. 리더십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의 특성, 개성에 의한 거다. 그 상황에 의해서 리더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 효과 이론, 비상 이론, 이런 관리자 리더 이론, 이런 게 있습니다. 리질리언스에 대한 것들도, 리더십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리질리언스라고 회복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위기나 그런 상황이 봤을 때 어떻게 빨리 원복하느냐라고 하는 리질리언스가 있죠. 그리고 쉬프트 되는 것도 리질리언스 쪽에서 좀 봅니다. 그러니까 상이 이렇게 계속 가다가 다른 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빨리 회복 탄력성 갖고 안착할 거냐, 안정할 거냐라고 하는 게 리질리언스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코비드 19과 연계해서 상당히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리더십 이론에 관련돼서. 이제 리더십 할 땐 비전의 설정이 필요하죠. 비전 혹은 비저닝도 미래학에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비저닝, 그 경영학의 비저닝 학파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미래학하고 비전하고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경영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비전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어떤 그 사회상이나 기업이 어떤 상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설정하는 걸 비전이라고 부르고, 그 비전을 통해서 그 사회 구성원, 그 공동체의 구성원, 혹은 기업의 구성원이 좀 통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과 특성과 비전 선언문 얘기하면 강렬해야 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일치 단결해야 되고 전환해야 되고 변환해야 되고 다른 기업의 비전과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비전 구성 개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전에 대한 것들은 그 사회가 공동체든 혹은 사회든 국가이든 혹은 이렇게 공동체는 지역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이든 단일한 공동체로서 통합되어야만 발전이 가능합니다. 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럼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다른 기업과 경쟁을 좀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고조선의 홍익인간 이런 것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보통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명확한 고민 없이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미래 예측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그 실제 비전을 설정하는 우리 비전 같은 거 만들 때 컨설팅을 하거든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그런 방법론 공정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현황 분석하고 설문조사하고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떠나서 우리 그 과거에 대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 변화까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느 입장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게 좀 더 의미 있겠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비전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펩시콜라가
코카콜라와 대응해서 만든 비전 스테이트먼트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경영 전략에서 이제 비전 학파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있고요. 또 미래 창조를 위한 뭐 경향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 우리가 이 미래 창조를 위한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미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방향성, 내가 소노미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동인들을 강화시킬 것이고 내 약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그런 전략들을 수립하고 전략이 수립이 되면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계획 수립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경영학에서는 경영 전략이 지금 필수 과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이제 플래닝 스쿨, 좀 전략 계획, 계획적인, 계량적인 계획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전략적 사고는 상당히 좀 할 수는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터뷸런스한 지금 외부 환경과 미래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전략에 대한 이해, 방향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문제는 전략을 누가 할 거냐, 이사진이 하냐, 대리가 하냐, 사원이 하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략을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고, 사원들, 대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진이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수립하려면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미래 어떤 기술의 변화, 사회 변화에 대한 것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제 자기가 그런 전략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수립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한 엑셀이라든가 혹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 잘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 그런 경영 전략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업무 수행 역량이 있기 위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상당히 높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디지털 역량까지 높아야 합니다. 더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 디지털 역량이 상당히 중요해요.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를 융합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즈니스 가이가 자기 어떤 차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문해력과 디지털 역량을 상당히 강화시켜야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디지털 관련된 어떤 공부도 상당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썬이 현재 미국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언어죠. 하지만 이게 기업 실제 상업용 혹은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랭귀지는 좀 아니죠. 보통 그런 경우는 자바를 많이 쓰고 있죠. 현재로서는 C나 자바를 많이 쓰고 있고, 파이썬의 경우에는 카우보이 코딩 혹은 그쪽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고요. 변화 관리라고 하는 거는 마인드 체인지를 얘기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조직원들이 마음 변화해야만 통합돼서 그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서로 통합돼서 변화를 같이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꽤 있겠죠. 그래서 변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변화 관리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빅마우스들 잘 관리해야 되겠죠. 네, 우리는 실제 여러분들이 조직에 들어가면 그런 위계질서의 문제들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정치적인 빅마우스도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요. 보면 우리가 이제 실제 보면 변화의 혁신자는, 최초 혁신자는 이노베이터는 2.5%다. 얼리 어댑터가 13.5% 이런 얘기 있죠. 너무 앞서 나가면 좀 어렵고요. 또 너무 늦으면 실제 변화를 통해 추세해서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 변화의 시점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제가 앞에서 3 호라이즌스 얘기했죠.
맥킨지는 쓰리 호라이즌스에서, 쓰리 호라이즌스라고 하면 이게 호라이즌 1이 현재, 그다음에 현재 트렌드가 유효한 기간이니까 현재, 그다음에 호라이즌 2면 중기 미래, 그다음에 호라이즌 3면 장기 미래에 해당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early adopter 정도가 호라이즌 2, 그다음에 최초의 혁신자가 호라이즌 3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메조리티는 당연히 호라이즌 1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어디에 위치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미래 전략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근데 호라이즌 1, 2, 3라고 하는 거는 미래 시점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내가 호라이즌 3를 대상으로 전략을 수립할 거냐, 호라이즌 2를 대상으로 전략을 수립할 거냐, 현재 대응해서 전략을 수립할 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호라이즌 1, 2, 3에 관련돼서 맥킨지는 7대 2대 1의 어떤 투자 전략을 수립하라고 하죠. 근데 기업 내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기업의 경우에는 호라이즌 1과 2만 가능한 기업이 있을 거고, 좀 더 삼성이나 LG와 같은 거대 기업의 경우는 호라이즌 3까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 호라이즌 3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건 왜냐하면 조직 내 아래 역할이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전략가라고 한다면, 혹은 CEO라고 한다면, 호라이즌 1, 2, 3를 동시에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경영진이라면 그렇게 시각을 갖고 있고, 내가 지금 호라이즌 1, 현재 대응할 것이냐, 호라이즌 2, 변화를 기다릴 거냐, 호라이즌 3, 변화를 창조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쓰리 호라이즌스의 삶이고 쓰리 호라이즌스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변화관리 측면에서 조직 동료원,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나 조직의 구성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이야기나 누구는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잘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건 캐점 이론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관련돼서는 매니저와 리더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변혁의 시대, 새로운 변화의 시대는 리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정화되면 매니저가 득세하게 되어 있어요. 매니저 스타일의 사람들이. 근데 매니저 스타일의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해요. 관리만 하기 때문에. 국가의 리더도 상당히 그런 것이죠. 변화가 오고 위기가 오면 기존 매니저들은 리더로 진화하지 못하면 그 시스템도 상당히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리더의 문제점은 그 안정화된 상황에서 효과나 효율성이라는 게 높이지 못하는, 그건 특정 가시화되어 있는 걸 높이지 못할 위험이 좀 있죠.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되고요. 이게 전술가와 전략가의 차이이기도 해요. 전술가와 전략가의 구분에 대한 것들을 보면, 어떤 몇몇 아티클들을 보면 본질적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술가죠. 이제 관리자입니다. 전략가라고 하는 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들인데, 이 전술가라고 하는 건 좀 약간 협소한, 좀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전략가는 좀 넓게 보고 융합하는 사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전술가와 전략가가 부딪히면 전술가가 전략가를 이깁니다. 그래서 전략가를 케어하지 못하면 조직에 전략가는 없고 전술가만 있게 되죠. 전술가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국지전을 잘하는 사람이고, 전략가는 외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술가는 전투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전략가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실제 조직 내에는 전술가와 전략가가 일정 비율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똑같이 경쟁을 시키면 전략가가 패배해요. 좀 더 이 사람들은 전술가는 정교한 사람들이고요. 깊이가 그 어떤 특정 분야에 협소한 거에 전문성이 있어서 전략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략가를 조직 내에서 키워줘야 됩니다. 이런 전략가와 리더는 상당히 연계가 되겠죠. 카리스마적 리더십, 목자적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다양한 리더십 얘기가 되고 있고요. 리질리언스 관련돼서는 현실주의적 낙관주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는, 그런 희망을 갖는 낙관주의이면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의미 없는 공허한 그것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적 낙관주의가 상당히 중요한
리더의 자질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리더가 됐을 때 그런 현실을 잘 이해하면서도 새로운 희망과 어떤 낙관을 찾아갈 수 있는 현실주의적 낙관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 연구들에 의해서 좀 입증되었는데요. 이건 좀 나중에 더 상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비드 19는 상당히 위기였죠. 지금 우리가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거고, 앞으로 이 코비드 19 이후에 좀 정리가 되면 리더십 관련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코비드 19 관련돼서 보면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해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지금 올라간다고 하는데 패러다임 시프팅이 될 거예요. 시프팅 단계에서 어떻게 빨리 안정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낙관적이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그 경제 성장률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가장 덜 된다는 의미로 보고 있어요. IMF에서.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한 2%, 마이너스 1% 정도로 지금 IMF가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코비드 19에서 가장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 정도로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전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마이너스 6%까지 지금 내려갈 거로 보고 있는 상태에 상당히 위험하죠. 중국도 그렇게 상당히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걔네들은 6%에서 1, 2% 내려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1, 4분기에서 마이너스 6%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어떻게 정착시킬 거냐라고 하는 리더십 연구가 상당히 있겠죠. 지금 트랜스포머티브한 그런 그 상황이 될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리더십은 어떻게 될 거냐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 예측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변혁적 리더십의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기업이 됐든 혹은 국가가 됐든 혹은 지역 공동체가 되었든 미래 예측을 하고 미래 전망을 하면서 그런 미래들을 변화에 대응해서 비전을 설정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미래 예측이 필요하겠죠. 지금 코비드 19과 관련돼서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요청이 오고 있는데 이제 좀 코비드 19 자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비드 19과 관련돼서 미래학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서 지금 저한테 글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육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지금 총선 이후에 그런 리더들을 대상으로 좀 국회의원 당선자나 그런 사람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코비드 19 이후에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강의 우리 학기 초에 첫 강의를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로 했었죠. 제가 좀 더 정리된 시각을 이번 우리 학기 중에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래에 대해 스마트 시티와 미래 가버넌스 좀 얘기할 건데요. 보니까 시간이 좀 꽤 지났어요. 그래서 전체 시간으로 보면 첫 시간이 한 50분 넘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시간도 지금 보니까 3, 40분 지나서 끊었고 지나갔는데, 지금 세 번째 하다 보니까 근 20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좀 지루할 것 같고,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 시티, 그냥 간략하게 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좀 많이 화두가 되고, 근데 아직 그렇게 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 국제 표준화 기구 같은 데에서도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모든 표준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 근저에는 뭐냐면 전 세계 도시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율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도시화 비율이 55% 정도 되는데 이것이 급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 도시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도시화의 진행과 GDP의 증가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즉 특정 국가에서 좀 제3세계에서 도시화 GDP를 올리면 도시화를 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시화라고 하는 것들은 문명의 집약체이죠.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도시화가 진행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편으로 보면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 인프라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통 문제 혹은 식수, 위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전하게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의 문제이기도 하죠. 더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도시화가 지금 점점 도시 인프라 노후화되는 상태이기도 하고 현재 있는 도시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라고 생각하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더구나 IT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 그런 지능 정보와 연계시켜서 도시의 안전, 도시의 건강, 환경 친화, 교통망 이런 것들을 고도화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와 관련된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스마트화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위로 고도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좀 다른 측면을 좀 봐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점점 초고령 사회의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서 또 이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집중이 아니라 거대 도시가 아니라 분산 도시의 동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죠. 또 우리가 기후 온난화, 탈화석 연료, 삶의 질, 워라벨을 생각한다면 도시 집중이 아니라 도시의 분산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집중하고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이노버티브한 혁신 도시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를 거대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에너지 집약적 도시의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대 도시화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것들을 보면 이런 어떤 미래의 변화들, 지금 뭐 인구 구조의 문제라든가 화석연료의 문제 이런 것과 생각했을 때 지금 도시를 위로 올리는 좀 50층, 60층, 100층으로 올리는 게 타당하냐라고 한 질문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를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위로 올리는 거죠. 50층, 60층의 아파트들을 올리고 건물들을 옵니다. 그거는 미래의 수요냐, 현재의 수요냐를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현재의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산업, 도시, 이런 건설업, 건축업들이 사실 그 지역의 호족이 되면서 자기 부동산 투자의 가치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현재 수요를 만들고 현재 수요와 스마트 시티가 결합이 되면서 미래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30년은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예요. 인구 구조가 변화된 그때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해 태어난 사람들이 100만에서 30만으로 줄은 상태에서 과연 수요가 그거를 받아줄 거냐는 얘기죠. 미래 세대가.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 받아주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더더구나 코비드 19과 같은 동인에 의해서 도시가 분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집중화된 도시로 갈 거냐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도시상들은 언제 있었냐? 100년 전의 도시의 미래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1916년인가 1910년대 초에 이탈리아의 퓨처리즘, 미래주의라고 하는 데서 도시와 터널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그린 그림. 현재 도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도시의 미래상은 100년 후의 도시의 미래상 똑같이 나타나요. 100년 후에 이 지금 그림은 바로 위에 있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의 미래 도시의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미래상만이 있느냐, 도시의 미래상만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 미국 뭐 언론사에서 나온 건데 10개의 고려사항을 보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 교통망, 뭐 배수 시스템, 그 가로등 관제 시스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고령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뭐 고속 인터넷망,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됩니다. 여기 있는 건 제가 이제 쉐이핑 투모로우, 쉐이핑 투모로우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스마트 시티학은 그를 키워드로 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들을 한 거였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스마트 도시에 대한 미래 전략 이런 걸 전부 다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보면 이 그림이 스마트 시티는 중거 미래다, 유스트 퓨처다 라고 하는 것들 좀 한 건데, 유스트 퓨처라고 하는 건 소환 이나이틀러 교수가 유스트 퓨처, 디스온드 퓨처를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고, 유스트 퓨처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미래상을 우리가 이미 실패한 그런 미래상을 쫓아가는 걸 유스트 퓨처라고 불러요. 그럼 이 그림이 프루투나로 데페르의 고층 빌딩과 터널이라고 하는 1930년도 작품인데, 지금 우리가 이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과연 바람직한 미래상이냐, 스마트 시티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고층 빌딩은 에너지 집약적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단열도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공학이나 이런 거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 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건물의 하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단열재를 적게 쓸 수밖에 없어요. 단열재를 적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열질이 잘 안 되고, 단열이 잘 안 되면 에어컨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벌어지죠. 도시가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돼요? 다른 도심 지역은 다른 교외 지역보다 1, 2도 정도가 더 높아요. 상당히 열섬 현상이 발생을 하고, 열섬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에어컨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태가 돼요.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면 전기세를 더 많이 내야 되고, 다시 기온난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의 어떤 메트로폴리탄이나 대도시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요인을 보면, 이런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사회에 보면 지식사회로의 전환, 그 다음에 인구 감소의 본격화, 장생사 이런 것들일 수가 있죠. 1인 가구도 도시 구조 혹은 어떤 주거 공간 구조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지식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을 떠나서 사람들이 좀 융합하고 혹은 창의성 있을 수 있는 형태로 도시의 경쟁력을 삼게 되겠죠. 기술 부분에서는 가상실제 기술, 그러니까 이게 버추얼 리얼리티에 의해서 가상 공간 내 혹은 증강현실 내에서의 서로 원격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만나서 회의할 수 있는 의미예요. 지금 현재 원격 교육이나 원격 회의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인터넷 화면 갖고 진행을 하는데, 예전에 비해 상당히 좋아졌지만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상실제 기술이 많이 발달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표정을 바로 보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D 프린팅 건축이라고 하는 건 도시 건축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2050년까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2030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고 얘네들끼리 커넥티드 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데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거리 이동 관련돼서 이동과 관련된 부담이 많이 없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거리의 먼 지역에 내가 주거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거다. 또 원격 실제 기술은 원격 근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지방 도시에 살아도 큰 부담이 없고, 각 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이런 상태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돈을 빨리 현금화시키고 자기 사무실 소재지는 좀 원격지, 원격 도시 혹은 교외 지역에 이동을 해도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원격 근무, 원격 의료, 교육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서 리모트 워킹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되겠죠. 세계 3.0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지구 반대편의 어떤 직장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기기코노미도 이런 것도 상당히 연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역세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역세계화라고 하는 게 세계 가치 사슬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세계화라고 하는 건 리처드 프리드만이 The World is Flat, 세계는 평평하다는 책에서 세계화라고 하는 게 1.0, 2.0, 3.0을 얘기했는데 1.0은 국가 간 세계화를 의미해요. 이 산업혁명 그 이전에 이 범섬,
돛대 범선이 나오면서 그런 국가 간 세계화가 진행이 됐었죠. 그 다음에 기업 간 세계화가 세계화 2.0, 개인 간 세계화가 세계화 3.0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역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가치 사슬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세계화 2.0의 버전에 있어서 세계화 2.0에 있어서 약간 내부적 변화가 있을 따름이고 세계화 3.0 사람과 개인 간의 세계화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진척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전염병의 범람에 대해서 그런 중간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글로벌을 통해서 비행기 타고 마음대로 이동하고 여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화될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관광 산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대신 국내 관광 산업은 상당히 활성화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관광 산업 이 글로벌 관광 산업이 문제가 된다라면 항공기 산업에 문제가 생길 거고요. 좀 사라지는 않지만 상당히 축소되겠죠. 항공기 산업이 문제가 되면 항공기 제조 산업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형태의 고민들, 이동 산업들, 이동 시설, 이동 그런 그 비행기 제작하는 거나 이런 것들의 고민이 다시 나올 수 있겠죠. 환경 변화 쪽에서 환경 변화 자체가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어요. 가속화됨에 따라서 인간의 최적 거주지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전 세계 인구의 50% 정도가 해수면이 가까운 그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변화가 있으면 도시들이 내륙 지역으로 좀 옮기게 되겠죠. 또 농업 지도가 변화하면서 이런 수송과 관련된 연기가 돼야 될 거고요. 서울은 비교적 안전하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최적 거주지 온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그 해안 도시들의 변화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면 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서 그렇게 에너지 문제가 자유로우면 이제 물도 좀 약간 하베스팅 할 수가 있거든요. 공기 중에서 하베스팅 하는 부분 기술들 발전하면서 약간 바뀔 수가 있겠죠. 정치제도 중에서는 지방자치의 요구 증가, 즉 지방분권, 재정분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지방도시가 많이 활성화될 것이고 지방도시 활성화가 되면 지방균형 발전, 국토균형 발전이 좀 활성화되겠죠. 그럼 지방 소멸을 좀 약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계속 추구해야 될 겁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니즈가 있을 거겠죠. 지금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이 과연 직접민주주의 할 수 있을까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뭐 국민 소환제라든가 국민 발안제, 국민 투표런 형태가 될 텐데 사실 뭐 인구 50만 규모의 작은 소도시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의 좀 있을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그 수리오레스별로 그런 동인들을 좀 배치를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런 동인들이 어떤 미래 그 스마트 시티와 관련돼서 어디에 주로 연결을 갖고 있냐. 수평적 환경, 자연 친화, 노인 친화, 지식 클러스터, 도시 공동하고 연계시켜서 이런 것들로 한번 어떻게 동인이 연계되는지 봤고요. 그거에 따라서 스마트 이 도시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만들었어요. 2x2 매트리스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 실습을 2x2 매트리스를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미래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일 연계시켜서. 근데 2x2 매트리스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핵심 동인을 갖고 좀 접근을 해요. 그래서 보면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한다, 기후변화에 수동적 대응한다. 그다음 기존 도시를 고도화하겠다, 그 도시의 수평적인 확장을 하겠다. 기존 도시의 고도화라고 하는 건 기존의 이해 질서와 보다 밀접하게 대응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시 수평적 확장은 지방 도시들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들의 미래, 스마트 시티 미래를 우리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하고 기존 도시를 고도화한다라고 하면 실제 거대 도시 주변에 위성 도시를 확대한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하면서 도시 수평적 확장은 재생마을, 온실가스, 제로 스마트 도시 이런 식으로 소규모 도시로 확장된 형태로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코비드 19하고 연계시킨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제3의 동인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좀 약간 이 사람들이 집중해서
도시 내 감염의 경로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의 재생말 온실가스 쪽으로 좀 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기후변화 소동 쪽 대응하고 도시평 쪽 확장으로 간다면 지식인 융합, 지식인 중심 스마트 도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 도시 고도화하고 기후변화에서 수동 쪽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고층 빌딩 그냥 그대로 올라간 형태가 되겠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수동적 대응하고 도시 수동적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인들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좀 더 집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좀 약간 멀리 있는데 지식인들이 워라밸도 하고 좀 환경도 좋은데 지식인 중심의 스마트 도시 같은 거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에 가면은 상당히 IT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환경 좋은 데에서 좀 워라밸하면서 환경과 친화적으로 하면서 좀 지식적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그렇게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 요구사항을 우리가 이제 그 누가 결정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시민, 기업, 정부에라고 하는 것이 세 조직이 서로 의사결정해서 하는 것을 가버넌스라고 부릅니다. 가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배 구조가 아니라 협치를 의미해요. 정책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그 스마트 시티 역량을 ICT 기반 기술 역량, 법 제도 역량, 연구 역량, 산업 경제 역량, 미래 대응 역량, 재난 안전 역량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각각의 역할들이 좀 담당을 해서 조금을 협쳐서 가버넌스 역량을 만들어야만 스마트 시티를 잘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건 비판도 좀 있어요. 스마트 시티 리메지너리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스마트 시티는 상상이다라고 하는 비판이에요. 물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4차 산업 일루전 4.0이라고 하는 책도 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환상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스마트 시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우리 인류 사회가 인류의 문명이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3세기가 지금 도시화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데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디지털 기술이 인류 사회 21세기 가장 근본적 변화의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기술을 도시에 접목을 해서 뭐 워라밸이라든가 인류의 효익이라든가 문명 발전이라든가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그다음에 에너지를 좀 덜 쓰고 환경을 더 좋게 하고 고령자들이 좀 더 안전하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우리가 수명 자체를 늘릴 수 있는 건강 자체를 좀 늘릴 수 있고 예방적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이 우리 스마트 시티 내에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느리지만 착실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존 도시의 경우에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거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문제가 있어서 기존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지역에다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것들도 우리가 점차 제3의 대안으로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